야가, 여기 넣어줄 거 없어. 썩 가라니까. 그 강아지는 할머니가 아무리 쫓아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귀찮은 떠돌이인 줄 알았던 그 아이가 며칠 뒤 할머니 목숨을 가를 존재라는 걸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78세 정분이 할머니는 남편을 여의고 홀로 시골 마을에서 지내고 계셨어요. 자식들은 도시에서 바쁘게 살고 명절 때나 얼굴 한번 보는 게 전부였죠. 큰딸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아들은 부산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했어요. 전화는 가끔 왔지만 내려올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이 나이에 자식들 짐이 되고 싶지 않으셨거든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지낼 수 있다고, 아직 건강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장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버스를 타고 읍내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두부 한 모, 시금치 한 단, 계란 한 판. 딱 일주일치 먹을 만큼만 샀습니다. 혼자 먹는데 많이 사봐야 버리기만 하니까요.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좁은 시골길을 걷고 있는데 뭔가 뒤에서 계속 따라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바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멈춰 설 때마다 그 소리도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는 강아지 한 마리가 5미터 정도 뒤에서 서 있었어요. 털은 군데군데 엉켜 있고 얼굴 한쪽은 찢어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분명 떠돌이 개였죠. 할머니는 손을 휘저으며 쫓았습니다. 야가, 여기 넣어줄 거 없어. 썩 가라니까. 하지만 강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걷기 시작하자 강아지도 따라왔어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절대 가까이 오지도 멀어지지도 않으면서요. 할머니는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요즘 떠돌이 개들이 사람 물었다는 소문도 있었고 광견병이 돈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무엇보다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개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일부러 길을 바꿔 돌아갔습니다. 평소보다 한참을 더 걸어야 하는 먼 길이었지만 강아지를 따돌리기 위해서였어요. 덤불 사이로 난 좁은 길을 택했고 개울을 건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아무리 돌아가도 강아지는 계속 뒤를 따라왔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걸어도 잠시 멈춰서도 강아지는 마치 그림자처럼 할머니를 놓치지 않았어요. 다리가 불편한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따라왔습니다. 30분을 더 걸어 결국 할머니가 집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강아지도 함께 도착했어요. 할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기까지야. 넌 여기 못 들어와. 알아들었어? 하지만 강아지는 대문 앞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묘했어요.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애원하는 것도 아닌 뭔가 간절하지만 동시에 차분한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할머니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돌리고 대문을 쾅 닫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창문 커튼을 쳐버렸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혼자 밥을 차려 먹으며 할머니는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혹시 강아지가 아직도 밖에 있나 싶어 창밖을 몇 번이나 내다봤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강아지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서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할머니 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커튼을 다시 쳤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 당장 내 앞가림도 빠듯한데 개까지 돌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그 강아지는 할머니 집 마당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그 강아지의 선택이 내 목숨을 가를 줄은. 다음 날 아침 6시 할머니는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잠을 설친 탓에 몸이 무거웠습니다. 밤새 강아지 생각이 자꾸 났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강아지가 이미 어디론가 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떠돌이 개들은 원래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으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신문을 가져오려는데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강아지가 대문 바로 앞에서 웅크리고 있었어요. 밤새 내린 비에 흠뻑 젖은 채로요.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지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고 생각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어젯밤 남은 밥을 조금 담았습니다. 김치 몇 조각도 얹고 된장국 국물도 조금 부었어요. 그리고 마당으로 나가 대문 밖에 그릇을 놓았습니다. 이거 먹고 어서 가. 나한테 더 바랄 거 없어. 알았지? 할머니는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1시간쯤 지나 할머니가 빨래를 널러 나갔을 때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밥그릇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그 밥을 먹지 않았어요. 그저 밥그릇을 한번 보고 할머니가 있는 집 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밥을 원한 게 아니라는 듯이요. 할머니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배고파서 따라온 게 아니라면 대체 왜 따라온 걸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집 앞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점심때가 되어서도 강아지는 그 자리에 있었고 저녁이 되어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저녁밥을 먹다가 자꾸 창밖을 보게 됐어요. 강아지는 밤이 깊어가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강아지는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낑낑거리는 소리가 할머니의 방까지 들렸습니다. 짖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뭔가를 호소하는 듯한 낮은 애절한 소리였어요. 할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청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거든요. 결국 새벽 3시가 돼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오전, 이웃집 김아주머니가 할머니네 집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언니, 저게 아직도 있네? 사흘째 저기 있는 것 같던데?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말이야. 쫓아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저렇게 앉아만 있어. 김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떠돌이 개들병 옮긴다던데 빨리 쫓아내는 게 좋아요. 우리 마을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큰일이잖아요. 저번에 옆 마을에서 떠돌이 개가 사람 물어서 난리 났었다고 하던데 할머니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강아지를 쫓아내려고 하면 할수록 강아지는 더 집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절대 떠날 수 없다는 어떤 사명이라도 있는 듯이요.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왜 이 개는 나한테 집착하는 걸까요? 할머니는 답답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개도 키워봤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사료값도 부담이고 무엇보다 이 나이에 또 뭔가를 돌본다는 게 너무 버겁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집 앞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할머니가 마당으로 나가보니 강아지가 마당 한쪽에서 뭔가를 파고 있었어요. 앞발로 계속 같은 자리를 파고 있었는데 문제는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 할머니는 강아지가 뼈다귀라도 묻었나 생각했어요. 개들이 원래 먹이를 땅에 묻어두잖아요.
하지만 가까이 가서 그 자리를 확인해 보니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흙바닥일 뿐이었어요. 미쳤나 봐. 저기 뭐 있다고. 할머니는 빗자루를 들고 나가 강아지를 쫓았습니다. 강아지는 몇 걸음 물러났지만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자 강아지는 또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파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뒤 빨래를 널러 나갔을 때도 강아지는 똑같은 자리를 파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 깊게, 더 집요하게 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가까이 가니 강아지는 할머니를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다시 그 자리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여기 봐요, 여기요. 하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일반적인 개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오후 옆집 김아주머니가 들렀을 때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말이야, 자꾸 마당 한 구석만 파. 근데 거기 아무것도 없어. 내가 확인해 봤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김아주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에이, 언니. 그냥 미친 게 아니에요? 빨리 신고하는 게 나아요. 혹시라도 사람 물기라도 하면 책임은 언니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네 평판도 안 좋아질 거고. 할머니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막상 신고를 하려니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강아지가 사람을 해치려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뭔가를 알려주려는 것처럼 할머니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손전등을 들고 강아지가 판 자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정말 뭐가 있나 싶어서요. 땅을 손으로 더 파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돌멩이 몇 개와 지렁이 한 마리가 전부였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강아지가 대체 뭘 찾는 건지, 왜 저러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강아지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어요. 그날 밤 강아지는 갑자기 집 안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할머니는 강아지의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처음에는 무슨 도둑이라도 든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강아지는 대문 밖이 아니라 집 안을 향해 짖고 있었어요. 정확히는 할머니가 자는 방 쪽 창문을 향해서요. 강아지의 눈은 심각했고 짖는 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할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밤에 사람 잠 못 자게 왜 이래? 이 개가 정말... 할머니는 창문을 활짝 열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강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더 간절하게 짖었어요. 목이 쉴 정도로 짖었습니다. 마치 할머니에게 뭔가를 경고하는 것처럼, 위험을 알리는 것처럼요. 할머니는 결국 밖으로 나갔습니다. 강아지를 직접 쫓아내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강아지는 할머니가 다가가자 뒤로 몇 걸음 물러났다가 다시 앞으로 와서 짖기를 반복했습니다. 야, 대체 뭐가 문제야? 왜 이러는 거야? 강아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계속 짖고 또 짖을 뿐이었어요. 이런 일이 사흘 동안 계속됐습니다. 매일 밤 새벽 3시쯤 되면 강아지는 집을 향해 짖었고 할머니는 잠을 설쳤어요.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 쌓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이웃들도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윗집 할아버지가 대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정분이 씨, 저게 좀 어떻게 해요? 우리도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우리 마누라는 불면증까지 생겼다고 하네요. 할머니는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강아지를 쫓아내려고 해도 강아지는 절대 떠나지 않았고 밤만 되면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으니까요. 할머니는 동사무소에 전화까지 했지만 담당자는 출장이 밀려서 일주일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장 보러 나가려고 대문을 열었을 때였어요. 강아지가 갑자기 할머니 앞을 막아섰습니다. 앞발로 할머니의 다리를 가로막으며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야, 비켜. 내가 장 봐야 한다고. 나 좀 내보내줘. 할머니는 강아지를 살짝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는 계속 앞을 막았어요. 할머니가 한 발짝 나가려 하면 강아지도 한 발짝 앞으로 나와 길을 막았습니다. 마치 할머니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려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짜증이 났습니다. 강아지를 다시 밀쳤고 그 바람에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다행히 대문을 잡아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강아지가 정말 미친 게 아닐까? 혹시 나를 해치려는 걸까? 공격성이 생긴 걸까? 하지만 강아지의 눈빛을 보면 그게 아니었어요.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를 보호하려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밖으로 나가는 걸 막으려는 게 아니라 할머니를 위험에서 지키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그날 할머니는 장을 보러 나가지 못했어요. 강아지가 계속 막아섰고 할머니도 지쳐서 포기했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는 처음으로 몸에 이상을 느낍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할머니는 평소와 다른 걸 느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일어서려는데 방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침대 모서리를 꽉 잡고 있지 않으면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침대 끝에 앉아 한참 동안 숨을 고르고 나니 조금 나아졌어요. 할머니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강아지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으니까요. 충분히 쉬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어지럼증은 계속됐습니다. 아침에 화장실을 가다가도 벽을 짚어야 했고 설거지를 하다가도 갑자기 손에 힘이 풀려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밥을 먹을 때도 숟가락을 제대로 쥘 수 없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김아주머니가 할머니네 집에 들렀을 때 이 모습을 봤습니다. 언니, 안색이 안 좋은데?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할머니는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이 나이에 병원 가봤자 뭐 나오겠어. 그냥 약 좀 먹으면 돼. 예전에 받아둔 소화제도 있고. 사실 할머니는 병원 가는 게 두려웠어요. 큰 병이라도 나오면 자식들한테 짐이 될 것 같았거든요. 서울에 사는 큰딸은 시어머니 간병하느라 힘들어하고 부산에 있는 아들은 가게가 잘 안 돼서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럴 때 병원비며 간병이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병원비가 부담스러웠어요. 노인이라고 해서 다 무료는 아니잖아요. 검사 하나하나 받을 때마다 돈이 나가고 약값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숨이 약간 가팠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는 것 같았어요. 가슴을 손으로 짚어보니 두근두근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아지였어요. 강아지는 할머니 방 창문 밑에서 계속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짖는 게 아니라 낮게 우는 소리였어요. 마치 할머니를 걱정하는 것 같은 애타는 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힘들게 일어나 창문을 열고 내다봤어요. 야, 조용히 좀 해.
아줌마 지금 힘들어. 제발 좀 조용히 해줘. 하지만 강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더 간절히 소리를 냈어요. 두 앞발을 대문에 올리고 목을 길게 빼서 할머니 쪽을 향했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상태를 알고 있다는 듯이 할머니가 위험하다는 걸 느끼고 있다는 듯이요. 그 순간 할머니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강아지가 나를 걱정하는 걸까? 내가 아픈 걸 어떻게 아는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걔가 사람의 병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우연일 거라고, 강아지가 원래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라고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 사건이 터집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 장마가 시작됐어요. 하늘은 잿빛으로 뒤덮였고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천둥 소리가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어요. 비는 밤낮 없이 계속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집 안에 홀로 있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김아주머니도 방문하지 못했어요. 마을 곳곳에 물이 차올랐고 좁은 길은 진흙탕이 됐습니다. 전화도 먹통이었어요. 폭우 때문에 전화선이 어딘가에서 끊어진 거였죠. 할머니는 혼자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식욕이 없었지만 그래도 뭔가 먹어야 했어요. 하지만 몇 젓가락 먹지 못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속이 좋지 않았거든요. 저녁 7시쯤 갑자기 불이 나갔어요. 정전이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깜깜해졌고 할머니는 손으로 더듬거리며 부엌 서랍에서 양초를 찾았어요. 성냥을 그어 양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방 안을 희미하게 비췄어요. 할머니는 양초를 들고 거실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엌을 나서는 순간 갑자기 세상이 기울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심한 어지럼증이었어요. 할머니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양초가 손에서 떨어져 나가며 꺼졌고 집안은 다시 어둠에 잠겼어요. 의식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어요. 팔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너무 빠르다가 갑자기 느려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통증도 느껴졌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알았어요. 이건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단순한 어지럼증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도움을 청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안 되고 소리를 질러봤자 이 빗소리에 아무도 들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할머니는 두려웠어요. 이렇게 혼자 집에서 죽는 건 아닐까? 자식들은 나중에야 알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미친 듯이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아지였습니다. 강아지는 평소와 달리 굉장히 크고 날카롭게 짖고 있었어요. 목이 찢어지도록 짖었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미친 듯이 긁어댔어요. 쿵쿵쿵 대문을 발로 차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생각했어요. 강아지가 왜 저러는 거지? 내가 쓰러진 걸 어떻게 아는 거지? 강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짖고 울고 대문을 긁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것처럼,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요. 5분쯤 지났을 때 강아지는 담을 넘어 이웃집으로 달려갔어요. 김아주머니네 집 문 앞에서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발로 문을 긁고 뛰어올랐다 내려오기를 반복했어요. 김아주머니는 처음에 짜증이 났어요. TV를 보고 있었는데 강아지 짖는 소리가 시끄러웠거든요. 아니, 이 비 오는 날 왜 저래?
저게 진짜. 하지만 강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계속 긁고 짖었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김아주머니는 결국 우산을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야, 너 왜 이래? 썩 꺼져. 그 순간 강아지는 김아주머니의 바지를 입으로 물고 할머니네 집 쪽으로 끌었어요. 힘을 다해 끌었습니다. 마치 빨리 오라는 듯이, 지금 당장 와야 한다는 듯이요. 김아주머니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강아지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혹시 정분이 언니한테 무슨 일이? 김아주머니는 황급히 우산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할머니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강아지가 앞장서서 뛰어갔고 김아주머니는 그 뒤를 따랐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은 깜깜했습니다. 정전이라 불빛 하나 없었어요. 김아주머니는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언니, 정분이 언니, 김아주머니가 소리쳤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나쁜 예감이 들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그제야 봤어요.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언니, 언니, 정신 차려요. 김아주머니는 할머니를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떴지만 초점이 없었어요. 입술은 창백했고 숨소리가 가빴습니다. 손을 만져보니 얼음장처럼 차갑했어요. 김아주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전화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119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전화가 안 되고 차로 병원까지 데려가자니 혼자서는 할머니를 들 수도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해. 김아주머니가 당황하고 있을 때 강아지가 뭔가를 물고 김아주머니 앞으로 왔어요. 젖은 털을 털면서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작은 약 봉투였습니다. 김아주머니는 손전등을 비춰봤어요. 약 봉투에는 심장약 정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소 복용하던 심장약이었어요. 할머니가 쓰러지면서 떨어뜨린 걸 강아지가 물어온 거였습니다. 김아주머니는 순간적으로 이해했어요. 할머니에게 지금 당장 이 약이 필요하다는 걸, 심장 문제로 쓰러진 거라는 걸. 잠깐만 기다려요, 언니. 지금 약 드릴게요. 김아주머니는 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떠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상체를 일으켜 세워 약을 먹였어요. 할머니는 삼키는 것도 힘들어했지만 간신히 약을 넘겼습니다. 이웃집 영수씨, 영수씨. 김아주머니는 밖으로 나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행히 옆집 영수씨가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영수씨는 30대 청년으로 차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무슨 일이세요? 정분이 언니가 쓰러졌어요. 빨리 병원에 모셔가야 해요. 영수씨는 즉시 우비를 입고 나왔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려 자신의 차에 태웠어요. 김아주머니도 함께 탔습니다.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강아지가 차 뒤를 쫓아왔어요. 비에 흠뻑 젖어서도 차를 따라 달렸습니다. 저게 정말. 영수 씨는 차를 잠시 멈추고 뒷문을 열었어요. 강아지가 차 안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옆 좌석 바닥에 조용히 웅크렸어요. 차는 빗길을 뚫고 읍내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30분이 걸리는 길이었지만 영수 씨는 20분 만에 도착했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심장마비 전 단계예요. 심장 발작 직전이었습니다. 10분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했어요. 다행히 심장약을 먹여서 버틴 것 같네요. 의사의 말을 듣고 김아주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강아지가 자신을 부르지 않았다면
만약 강아지가 약을 물어오지 않았다면 할머니는 그날 밤 홀로 돌아가셨을지도 모릅니다. 할머니는 응급 처치를 받고 병실로 옮겨졌어요. 다행히 큰 위기는 넘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입원해서 관찰해야 한다고 했어요. 병원 복도에서 김아주머니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강아지가 병원 입구에 앉아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꼼짝도 하지 않고요. 그 순간 김아주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이 강아지는 처음부터 할머니를 지키려 했던 거라는 걸, 할머니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그래서 집 앞을 떠나지 않았던 거라는 걸, 마당을 판 것도 밤마다 짖은 것도 할머니가 밖에 나가는 걸 막은 것도 모두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할머니가 입원한 지 이틀째 되는 날, 한 수의사가 병원을 찾아왔어요. 김아주머니가 강아지를 동물병원에 데려갔고 수의사가 강아지를 검진한 뒤 할머니를 만나러 온 거였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신가요? 수의사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친절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웃이에요. 할머니는 지금 주무시고 계신데요. 수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강아지 말인데요. 다리에 오래된 수술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마이크로칩이 있나 확인해 봤는데요. 마이크로칩이요? 김아주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10년 전에 등록된 기록이 있어요. 놀라운 건 그 기록 속 보호자 이름이. 수의사는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정분이 이 병실에 계신 분 아닌가요? 김아주머니는 깜짝 놀라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뭐라고요? 그럼 저 강아지가 원래 우리 언니 개였다는 거예요? 기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약 10년 전 구조 기록이 있고 당시 보호자로 이분 이름이 등록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수술 기록도 있네요. 오른쪽 앞다리 골절 수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최근에 개를 키운 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적어도 지난 10년간은요. 저녁 무렵 할머니가 깨어났을 때 김아주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혹시 옛날에 동물병원에서 일하신 적 있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게 한 10년쯤 전 남편이 아프기 전에 동물병원에서 청소 일을 했었지. 1년 정도 다녔나? 근데 그게 왜? 거기서 강아지들 돌본 적 있으세요? 할머니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있지. 치료비 없어서 버려진 애들이 가끔 있었어. 그 애들이 너무 불쌍해서 몰래 돌봐줬지. 원장님한테 들키면 혼났지만 그냥 그 애들이 너무 가엾어서 못 보는 척 할 수가 없었어. 김아주머니는 수의사가 준 서류를 할머니에게 보여줬어요. 언니, 이것 좀 보세요. 저 강아지 마이크로칩 기록이래요. 할머니는 서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이름란을 봤을 때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정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기록 속 보호자 이름을 본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할머니는 서류를 보며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어요. 10년 전 그 동물병원에서 일하던 시절이 조금씩 떠올랐습니다. 그때 다리가 부러져 버려진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어요. 당시 그 강아지는 새끼였습니다. 생후 6개월쯤 됐을까요? 교통사고를 당해 오른쪽 앞다리가 심하게 부러졌고 주인은 치료비가 20만 원이 넘는다며 버리고 갔습니다. 병원 원장은 안타까워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무료로 치료해 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강아지는 병원 한 구석 케이지에 갇혀서 낑낑거렸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강아지 생각이 나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결국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강아지를 살리기로요. 할머니는 원장에게 부탁했어요. 자신이 치료비를 낼 테니 수술을 해달라고요. 원장은 놀랐지만 할머니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치료비는 할머니 월급의 절반이 넘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강아지는 수술을 받았고 할머니는 매일 병원에 일찍 나가서 강아지를 돌봤어요.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고 상처를 소독해주고 밤에는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강아지는 할머니만 보면 꼬리를 흔들었어요. 할머니가 가장 좋아 보였습니다. 한 달 뒤 강아지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다리를 약간 절뚝거리긴 했지만 뛰어다닐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좋은 입양처를 찾았어요. 젊은 부부였는데 아이가 없어서 강아지를 가족처럼 키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강아지를 그 부부에게 보냈어요. 이별하는 날 강아지는 계속 할머니를 돌아봤습니다. 마치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듯이요. 할머니도 마음이 아팠지만 강아지에게는 더 좋은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은 가난한 청소부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할머니는 남편이 암 진단을 받으면서 병원 일을 그만뒀습니다. 남편을 간호하는데 모든 시간을 썼어요. 2년 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할머니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5년 전 할머니에게 뇌경색이 왔어요.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그 시절 기억 일부가 흐릿해졌습니다. 특히 동물병원에서 일했던 기억이 희미했어요. 기억은 있지만 구체적인 강아지들의 얼굴이나 이름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강아지가 지금 저애였구나.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은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강아지는 10년이 지나도록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의사가 덧붙여 말했어요. 기록을 보니 그 강아지를 입양했던 부부가 3개월 전에 이사를 갔더라고요. 해외로 발령이 났대요. 남편분이 회사원이셨는데 미국 지사로 가게 된 거죠. 강아지를 데려갈 수 없어서 지인에게 맡겼는데 그 지인도 사정이 생겨서 결국 버려진 거구나. 김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네, 안타깝게도요. 그래서 아마 강아지가 옛날 기억을 더듬어 할머니를 찾아온 것 같아요. 개들은 생각보다 기억력이 뛰어나거든요. 특히 생명의 은인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후각과 기억이 연결돼 있어서 냄새만으로도 10년 전 사람을 알아볼 수 있어요. 할머니는 머리맡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봤어요. 강아지가 여전히 병원 입구에 앉아서 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강아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제야 할머니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왜 강아지가 따라왔는지, 왜 집 앞을 떠나지 않았는지, 왜 마당을 팠는지 할머니의 냄새를 찾으려 했던 거였어요. 왜 밤마다 짖었는지 할머니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걸 감지했던 거예요. 왜 할머니가 밖에 나가는 걸 막았는지 쓰러질까봐 걱정했던 거였습니다. 강아지는 할머니의 몸 상태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개는 사람의 병을 냄새로 감지할 수 있다잖아요. 강아지는 할머니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린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나를 살리려 했구나.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난 그 작은 생명.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와 준 그 따뜻한 마음.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할머니는 일주일 뒤 퇴원했어요. 김아주머니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강아지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차에서 내리자 강아지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10년 만의 재회였지만 강아지는 할머니를 정확히 알아봤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손을 코로 살짝 건드렸습니다. 마치 괜찮냐고 묻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강아지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내가 나를 그렇게 걱정하고 있었는데. 내가 너무 몰랐어. 정말 미안해. 강아지는 할머니의 품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짖지도 파지도 막지도 않았어요. 할머니가 이제 안전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할머니의 심장 박동이 안정적이라는 걸 느꼈으니까요. 그날부터 강아지는 정식으로 할머니의 가족이 됐습니다. 할머니는 강아지에게 은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은혜를 갚으러 온 강아지니까요. 마을 사람들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엔 떠돌이 개라고 경계하고 쫓아내야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두가 은희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김아주머니는 매주게 간식을 사다 줬고 윗집 할아버지는 은희를 보면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영수 씨는 가끔 할머니와 은희를 차에 태워 넓은 공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마을 전체가 은희를 지켜봐주는 가족이 된 거예요. 할머니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제때 먹고 2주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았어요. 무엇보다 은희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은희가 침대 옆에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고 밥을 먹을 때도 은희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어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은희와 함께 마을 뒷산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은희는 할머니보다 조금 앞서 걸어가다가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가 잘 따라오는지 숨은 안 차는지 괜찮은지 확인하는 거였죠.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은희는 멈춰서서 기다렸어요. 은아, 천천히 가자. 아줌마 이제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말하자 은희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가까이 오자 은희는 할머니 옆에 딱 붙어서 함께 걸었어요. 보폭을 할머니에게 맞추면서요. 그렇게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할머니와 강아지, 아니 가족과 가족이 함께요. 산책을 하다 벤치에 앉았을 때 할머니는 은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은아, 너 10년 전에도 참 착했지? 그때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수술비 좀 내주고 밥 좀 챙겨줬을 뿐인데 넌 그걸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구나. 은희는 할머니의 손을 핥았습니다. 마치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문득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은희를 만났을 때 귀찮다고 쫓아냈던 그날. 은희가 밤새 집 앞을 지키던 날들. 마당을 파고 밤마다 짖고 자신을 막아섰던 모든 순간들. 그리고 비 오던 그날 밤 은희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던 그 순간. 할머니는 알았어요. 은희가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라는 걸. 혼자 집에서 쓰러져 아무도 모르는 채 죽었을 거라는 걸. 내가 너를 살린 줄 알았는데 내가 나를 살렸구나. 1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할머니는 은희를 꼭 안았습니다. 은희는 할머니 품에서 편안하게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할머니와 은희는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 멀리 마을이 보였어요. 작고 평화로운 마을. 할머니와 은희가 함께 살아갈 곳.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할 때 할머니는 은희 밥그릇에도 정성스럽게 밥을 담았습니다. 사료와 닭가슴살 그리고 삶은 고구마 조각을 넣어줬어요. 은아, 이제부터 우리 매일 이렇게 같이 밥 먹자. 나도 내가 있어서 밥맛이 나. 혼자 먹을 때는 맛이 없었는데 말이야. 은희는 밥을 다 먹고
할머니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발을 자신의 턱 밑에 가져다 놓았어요. 이제 할머니는 안전하다는 듯이, 자신이 지키고 있다는 듯이,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은희가 곁에 있어서 안심이 됐거든요. 밤새 은희는 할머니 침대 옆에서 잤어요. 가끔 고개를 들어 할머니의 숨소리를 확인하면서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눈을 떴을 때 은희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었어요. 좋은 아침이야, 은아. 은희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은희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며칠 뒤 할머니의 큰딸이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고 황급히 온 거예요.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진작 전화를 받았어야 하는데. 큰딸은 미안해하며 할머니를 안았어요.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그리고 이해 덕분에 살았어. 할머니는 은희를 가리켰습니다. 큰딸은 은희를 보고 놀랐어요. 엄마, 이게 그 강아지예요? 엄마 목숨 구한? 그래. 10년 전에 내가 살렸던 애야. 그 애가 날 기억하고 찾아온 거지. 할머니는 큰딸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10년 전 동물병원 이야기부터 은희가 어떻게 자신을 찾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목숨을 구해줬는지까지. 큰딸은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나요? 있지. 지금 여기 있잖니. 사람도 은혜를 잇는 세상에 이 작은 생명은 10년을 기억했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큰딸은 은희를 쓰다듬었어요. 은희는 큰딸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 자주 내려올게요. 매주는 못 와도 2주에 한 번은 꼭 올게요. 그리고 병원비며 뭐며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씀하세요. 괜찮아. 나 이제 은희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 내가 자주 올 필요 없어. 내 생활이나 잘 챙기고. 하지만 큰딸은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어머니를 더 자주 찾아뵙기로요. 큰딸이 서울로 돌아간 뒤에도 할머니와 은희의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는 은희와 함께 마을을 산책했어요.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고 밤에는 함께 잤습니다. 은희는 할머니의 그림자처럼 항상 곁에 있었어요. 어느 날 할머니는 은희에게 말했습니다. 은아, 있잖아. 나 요즘 생각하는데 가족이 꼭 피를 나눠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너 봐. 우린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누구보다 가깝잖아. 서로를 지키잖아. 은희는 할머니를 올려다봤어요. 가족은 기억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선택으로. 내가 나를 기억하고 나를 선택해서 찾아와 준 것처럼 나도 이제 너를 선택했어. 우리 가족이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할머니의 집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고 그 안에는 할머니와 은희가 함께 있었어요. 더 이상 외로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떠돌이 강아지도 없었어요. 그저 서로를 지키는 두 가족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말 못하는 존재가 가장 큰 은혜를 갚는다는 건 어쩌면 이런 게 아닐까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떠나지 않는 것으로, 끝까지 지키는 것으로, 10년을 기억하는 것으로. 할머니와 은희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추억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남아 있을까요? 함께 맞이할 아침들, 함께 걸을 산책길들, 함께 나눌 따뜻한 저녁 식사들. 버려진 강아지가 따라와서 귀찮기만 했던 그날,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그 강아지가 자신의 목숨을 구할 거라는 걸, 그리고 외로웠던 삶에 다시 의미를 가져다 줄 거라는 걸, 10년 전 자신이 베푼 작은 선행이 이렇게 돌아올 거라는 걸, 우리는 가끔 모릅니다.
지금 내 앞에 나타난 작은 존재가 귀찮게만 느껴지는 그 무언가가 사실은 내 인생을 바꿀 가장 소중한 인연일 수도 있다는 거요. 그리고 우리가 잊었다 해도 누군가는 우리를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요. 은혜는 돌고 도는 법이니까요. 작은 선행이 언젠가 큰 구원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할머니와 은희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할머니와 은희는 함께 있습니다. 서로를 지키며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그것이 바로 진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의견을 나눠주세요.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